빗방울이 떨어진다. 섬들이 비에 젖고 있다. 바다가 비를 삼킨다. 짧은 겨울에 가지고 방안이 어두워진다. 일출의 빛이 통유리의 커튼을 뚫고 들어온다. 물결 위에 붉은 융단이 깔리는 중이다. 새벽 조업을 나간 배들이 빗속에 점점이 떠있다. 섬사람들이 부지런을 떠는 다도해의 새벽을 내려다본다. 해풍이 하얗게 물결을 일으킨다. 달빛이 방 안에 가득하다. 사방이 적막하다. 바람과 달빛과 파도만 깨어있다. 하늘엔 반달이 은은한 빛을 낸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날아오르는 새, 박산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던 새 한 마리가 방갈로의 통유리에 부딪힌다. 머리를 들이받은 새가 비틀거리며 낭떠러지 아래 바다로 떨어진다. 민서는 놀라서 통유리로부터 물러선다. 그녀는 발코니로 뛰어나간다. 떨어지던 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어찌할 줄 몰라 맨발인 자신의 발만 내려다본다.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섬들이 비에 젖고 있다. 바다가 비를 삼킨다. 커다란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바다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 떨어지면 통째로 집어삼킬 태세다.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무인 등대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무표정한 눈길로 바라보는 묘지기 같다. 그녀는 몸서리를 친다. 진통제 약효가 떨어져서이기도 했지만 묘지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서다.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민서는 필요 이상으로 놀라며 방안을 둘러본다. 혜영의 전화다. 전화기에서 웃음소리가 먼저 들리고 뒤이어 안부 인사가 이어진다. 민서는 신음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며 받는다. 잘 지내. 파도 소리가 엄청 좋아.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어. 하염없이. 빗소리를 같이 들을 사람이 있으면 딱 좋은데 좀 아쉬워. 예, 내 수다가 필요한 거네. 그렇지 않아도 막 출발했어. 점심때쯤에는 도착할 거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무엇이든 원하는 거 말해. 남자만 내 능력받기야. 혜영의 목소리가 부럽다. 걸걸한 말투에서 활기가 넘친다. 민서는 혜영이 도착하기 전에 샤워라도 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통증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 아랫배 속에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는지 손가락 끝부분까지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다. 한참 동안 다리를 떨며 버둥거린다. 아픈 배를 안고 무릎 걸음으로 화장실 쪽으로 기어간다. 변기에 앉았지만 변은 나오지 않고 통증 때문에 더 앉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침대에 눕는다. 침대 높이가 창턱 높이와 거의 같아 시선이 곧바로 바다로 향한다. 바다 풍경을 누운 채로 볼 수 있는 뷰를 잡기 위해서인지 침대가 바다 방향과 비스듬한 각도로 놓여 있다. 양팔로 무릎과 가슴이 맞붙을 정도로 꼭 감싸 안고 모로 눕는다. 점점이 흩어진 무인도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제는 변비까지 겹쳐 관장을 하지 않으면 변 보기가 어렵다. 관장약을 넣고 변기에 앉는데 하혈이 시작된다. 하얀 변기에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진다. 민서는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핏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내려다보고만 있다. 포도송이를 손으로 꾹 짜면
소나기 밖으로 터져나오는 포도즙처럼 아랫배에 힘을 줄 때마다 핏덩어리가 왈칵 쏟아진다. 변기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두려워서 일어설 수가 없다. 일어나는 순간 모든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다. 다리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간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혜영이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민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근처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처치를 끝낸 의사가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민서는 의사의 말에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의사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 퇴원을 한 민서를 방갈로로 데리고 온 혜영이 주말 동안 머무르다 떠났다. 혜영이 떠나면서 민서에게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민서는 좁은 아파트보다 이곳이 나을 것 같아 그대로 남았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지 반달이 다 됐다.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생리통이 갑자기 더 심해지고 거기다가 배변통까지 겹쳐 질병휴직을 했다. 종합병원을 찾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혜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간 후 민서는 죽은 듯이 누워서 바다를 몇 시간째 바라본다. 그 사이 새 한 마리가 또 방갈로의 통유리에 머리를 들이받고 비틀거리며 떨어진다. 자살하려는 몸짓은 아닌데 그녀가 여기에 온 후 벌써 몇 마리째다. 짧은 겨울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진다. 심한 헛구역질이 난다. 위속이 비어서다.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이 나사의 너트를 다 풀어놓은 것 같다. 살과 뼈가 분리된 느낌이다. 며칠 전에 조각난 제 살덩어리로 제 뼈를 덮고 회 접시에 누워 눈을 깜빡거리는 도다리를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다. 횟집 주인이 날렵한 솜씨로 도다리에 살을 저민 후 그 살을 발라낸 자리에 도로 얹어 내놓은 거다. 울상이 된 민서를 보고 말총머리에 구레나룻이 구릿빛 피부를 덮고 있는 상어 이빨같이 튼실한 이를 가진 횟집 주인이 짓궂게 웃던 생각이 난다. 현재 그녀 자신이 회 접시에 누워있는 도다리 같은 기분이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몸뚱어리에 신경만 살아 펄떡이는 것 같다. 그녀는 혜영이 끓여놓은 전복죽을 먹는다. 숟가락에 담긴 전복 조각을 들여다보고 피식 웃는다. 살이 저며진 도다리가 조각난 전복을 씹는다. 파도가 뭉도를 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본관 지붕에 걸린 달맞이 펜션이라는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 불빛이 방 안을 비춘다. 전화벨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린다. 혜영의 전화다. 목소리가 들떠있다. 좀 어때? 밥은 먹었니? 예. B병원 산부인과에 자궁분이와 명의가 있대. 그 병원 홈피에 들어가봐. 의사 이름은 황보준서래. 어? 민서는 혜영의 전화를 받으며 두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숨을 멈춘다. 황보라는 흔치 않은 성씨이지만 그녀는 동명이인이겠지 하며 애써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황보준서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준서와 처음 만난 것은 20여 년 전이었다. 의과대학 도서관 사서였던 민서가 서가를 정리하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그녀의 눈에 부소소한 얼굴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서가의 구석진 곳에서 잠들어 있는 준서가 들어왔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녀가 다가가도 모를 정도였다. 그녀는 웃음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여 책으로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가 피곤해 지친 눈으로 민망해하며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는 평소 서가와 서가 사이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서 전공 서적을 읽던 학생이었다. 민서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는다.
일출의 빛이 통유리의 커튼을 뚫고 들어온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온다. 물결 위에 붉은 융단이 깔리는 중이다. 새벽 조업을 나간 배들이 빗속에 점점이 떠있다. 어선들 사이에 여객선 한 척이 미끄러지듯 선착장을 빠져나간다. 골목길에 개와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린다. 방갈로와 이웃하고 있는 횟집 주인 상어 이빨이 물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크르릉 거린다. 포구의 활어를 받으러 가는 길인 모양이다. 방갈로 주변을 청소하던 달맞이 펜션의 주인과 인사를 나누는 소리도 들린다. 상어 이빨의 튼실한 치아와 눈을 껌벅이며 횟접시에 누워있던 도다리가 생각난다. 그녀는 난간에 두 팔을 걸치고 서서 섬 사람들이 부지런을 떠는 다도해의 새벽을 내려다본다. 모두들 정갱이 떼같이 재바르다. 그들 속에서 그녀는 그물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는 부표 같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눈이 강해지는 햇살에 모래 알갱이가 끼인 이물감이 느껴질 정도로 따갑다. 민서가 새벽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꼭두 새벽부터 혜영의 전화가 또 걸려온다.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보낸단다. 혜영이 카톡으로 보내온 몇 개의 문장이다. 배변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직장에 신부자궁 내막증 병변이 있어 장절제 및 신부자궁 내막증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변을 보지 못하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다. 출처는 항보준서라는 의사의 페이스북에서 포온 글이란다. 민서는 혜영이 보내준 글을 읽고 병의 증상이 자기와 비슷한 케이스라 관심이 간다. 하지만 준서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은 망설인다. 혜영은 민서가 사랑했던 준서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 그녀는 혜영과 많은 것을 터놓고 지내지만 아직 준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지만 단지 준서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다. 귀중한 보석을 수장고 깊숙이 보관해두고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혜영은 민서에게 진로 예약을 하라고 독촉했다. 민서는 병원 이름을 검색어란에 몇 번이나 입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만다. 준서의 이름을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리움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 터치를 하지 못한다. 망설이는 민서를 위해 혜영이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냈다. 민서는 로그인란을 클릭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기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이미 준서의 프로필 사진을 봤다. 그도 중년의 얼굴이었다. 광대뼈를 감싸고 있던 볼살이 빠지고 성숙한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입술 주위에 물려있는 미소에서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엿보였다. 그녀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쓰다듬었다. 예전에 침대에 누워 그의 볼살을 만졌던 감촉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의 얼굴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터치하기를 좋아했다. 그때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서 살짝 깨물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봤다. 파란 핏줄이 거미줄같이 드러난 지똥나무 가지처럼 앙상한 손가락에 빨간 이자국이 생겼다. 민서는 준서의 페이스북을 오후 내내 읽고 있다. 대부분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의 일상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겐 매일 반복되는 수술 중에 한 건이지만 환자에게는 앞으로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장절제를 하고 골반 전체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병변을 찾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난소의 1-2mm 크기의 자궁 내막종은
찾지도 못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수술에 성공하면 환자가 그동안 겪어온 통증에서는 해방될 겁니다. 그가 어떤 환자의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쓴 듯한 글이다. 민서는 자신이 그에게 수술을 받는 환자와 동일시되어 눈시울을 붉힌다. 그 환자의 수술에 성공하길 간절히 바라며 본문 아래 달린 댓글을 읽는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소망이 달려있다. 그녀도 댓글을 달고 싶었으나 얼른 클릭을 해버린다. 댓글 속에 그녀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선이 남을까 봐서다. 발코니로 나와 바다바람이 실어오는 비릿한 갯내음을 들이마신다. 갯내음 속에서 새발낙지 냄새가 난다. 준수와 처음 이곳으로 여행을 왔을 때다. 갯가 횟집에서 토막이 쳐진 낙지다리들이 통깨와 참기름에 버무려져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침을 삼키며 좋아했다. 살아있는 낙지를 나무젓가락에 돌돌 말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그를 보고 헐크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그는 도리어 아주 맛있다는 듯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짓궂은 그는 그녀가 산낙지 먹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웠다. 결국 그의 장난에 말려들어 산낙지를 먹었다가 식도에 달라붙어 혼이 났다. 그날 밤에 그녀는 악몽을 꿨다. 준서의 얼굴에 빨판을 붙이고 악착같이 달라붙는 낙지 머리통이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 꿈을 꾼 후 민서는 그와 키스를 할 때 낙지의 빨판이 생각나 그의 혀를 밀어냈다. 낙지 귀신에 빙의되어 그의 피부 속으로 치아가 파고 들어갈까봐 그와의 행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결별할 때까지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꿈이 그녀로 하여금 그와의 관계를 종결짓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해풍이 하얗게 물결을 일으킨다. 민서는 달력에서 음력 날짜를 확인한다. 때마침 보름이다. 그녀는 준서와 헤어진 다음에도 보름이 되는 때에 맞추어 가끔씩 이곳을 찾아오곤 했다. 달이 뜨는 바다를 보기 위해서다. 오늘은 노을이 진홍색인 것으로 보아 달빛이 좋을 것 같다. 민서는 달빛과 파도가 어우러져 함께 부서지는 것이 미치도록 좋다. 지금 체류 중인 달맞이 방갈로를 빌린 것도 달빛과 파도의 격정적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다. 달빛이 방 안에 가득하다. 창문을 넘어 들어온 강간범 같다. 민서는 발코니로 나가 두 손으로 달빛을 움켜잡아 본다. 손에 잡힐 듯하다. 달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방이 적막하다. 낮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은 잠들고 바람과 달빛과 파도만 깨어있다. 냉혹한 바람살을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부서지고 일어나고 부서지는 파도와 달빛의 뒤엉킴. 민서는 몸을 후두둑 떤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물 위에 깔리는 농익은 과일맛 나는 달빛을 타고 새가 되어 날아오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발바닥에 힘을 준다. 통유리의 머리를 들이받고 바다로 떨어지던 새가 생각난다. 달빛 속에 누워서 준서의 또 다른 글을 읽는다. 오늘도 태양을 보지 못했다. 13시간의 수술이 마무리됐다. 하루가 아니 1년이 빛의 속도로 지나갔다. 수술실 앞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이파리가 언제 새 손으로 돋아나 단풍이 들었다가 떠났는지 병원 로비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연말인 줄 알았다. 수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도 수술실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한다. 침대에 널브러져 손도 까닥하기 싫다. 자야겠다. 로 끝나고 있다. 민서는 그가 근무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클릭한다. 그의 외료 진료 요일까지 확인한다. 하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그의 앞에 나설 자신이 없다. 환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아니 솔직히 그녀의 속을 뒤집어 보라면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치료를 부탁하고 싶다. 혜영이 쏘두고 간 전복죽을 다 먹었다. 민서는 전복죽을 사려고 상어 이빨 횟집에 들어간다. 수족관 유리벽에 전복들이 붙어 있다. 상어 이빨이 아는 체를 하며 웃는다. 민서는 그의 웃음으로부터 비켜서면서 주문한다. 전복죽 3인분 만들어주세요. 아유, 예. 아가씨가 먹는다면 특급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요. 그녀는 그가 전복죽을 끓이는 동안 홀의 의자에 앉아 수족관을 구경한다. 조개류가 있는 수족관 옆에 낙지가 가득 들어있는 수족관이 있다. 낙지들이 살아 꿈틀거린다. 빨판이 수족관 유리에 쩍쩍 달라붙어 있다. 저 수족관 속에 얼굴을 집어넣으면 하고 생각하니 몸이 오그라든다. 상어 이빨이 다가와서 농담을 한다. 아가씨, 전복도 좋지만 산낙지가 몸보신에 최고지요. 산낙지를 꼭꼭 씹어 먹으면 얼굴도 확 펴지고 남자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전 산낙지 못 먹어요. 아가씨, 요즘 얼굴이 산 사람 얼굴이 아닌데요. 원기 회복에는 해삼도 좋아요. 저 아직 괜찮아요. 고마워요. 여긴 자주 오네요. 왜 항상 혼자 오세요? 민서는 상어 이빨의 말을 들으며 준서를 떠올린다. 이전에 그와 자주 왔던 곳이다. 그녀가 침묵을 하자 상어 이빨이 힐끗 건너다보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이른 아침 시간도 아닌데 횟집에 상어 이빨의 와이프가 보이지 않는다. 여느 때 같으면 안주인이 계산대에 앉아있거나 주방에서 움직일 텐데 상어 이빨 혼자서 분주하다. 사모님은 안 나오셨나요? 아이들 챙기느라 출근 전인가 봐요. 주방에 있는 상어 이빨로부터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주방에서 바깥 홀로 들락날락하며 얼추 1시간 정도 흐른 후 그가 큰 전골 냄비에 전복죽을 담아 들고 나온다. 민서가 주문한 양보다 훨씬 많다. 주방 안에서 민서의 말을 들었는지 그녀의 물음에 대한 답변부터 한다. 여기가 싫다고 지 좋은 데로 떠났어요. 아가씨 피부 미용에 좋으라고 해삼도 특별히 넣었습니다. 나름 정성을 들였으니 남기지 말고 먹고 원기 회복하셔요. 인생이 덜 처량하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잖아요. 고마워요,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횟집을 나선다. 뒤에서 상어 이빨이 쯧쯧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다. 민서는 그에게 흔들리는 걸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있는 힘을 다해 허리를 펴고 걷는다. 하루의 일과처럼 준서의 페이스북을 클릭한다. 그의 생일인 모양이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와 만날 때 서로의 생일을 챙겼던 것이 기억난다. 준서의 글 아래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글이 보인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라는 댓글에 고마워 여보. 나도 영원히 당신 사랑해. 라는 그의 대댓글을 보자 가슴이 콱 막히더니 숨쉬기가 어렵다. 북치는 인형의 배터리를 빼버린 듯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 같다. 소나기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진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기억의 망각이 너무 무섭군. 민서는 접신을 한 듯 욕설을 뱉어내는 자신에게 빽 소리를 내지른다. 민서, 네 걱정이나 해. 누구보다도 불쌍한 년이 누굴 보고 욕을 하니? 미친 거. 너의 비극이 뭔지 아냐? 너 마녀 사냥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친 거야.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
민서의 화가 펄펄 끓어오르는데 혜영의 전화가 온다. 진료 예약은 했니? 혜영이 묻는다. 아직. 그녀는 혜영에게 짜증이 돋는다. 아직 하지 못해노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혜영이 서운해할지라도 평상시의 목소리로 통화하기 어렵다. 생각 같으면 혜영에게라도 막 퍼붓고 싶다. 의아해하는 혜영을 무시하고 그녀 쪽에서 전화를 서둘러 끊는다. 방 안에 있으면 더 열불이 날 것 같아 바깥 공기라도 쐴 겸 전골 냄비를 돌려주려고 횟집으로 내려간다. 때마침 상어 이빨이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는 민서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한번 부딪히고는 서로 외면한다. 민서가 냄비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상어 이빨이 불러세운다. 아주머니 술 한잔 하고 가시오. 오늘 같은 날 술 마시기에 딱 좋은 날씨 아니오. 눈이라도 올 것 같은데. 민서는 화들짝 놀란다. 이제까지 상어 이빨이 그녀에게 아주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 식사를 하러 가면 항상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유리문을 밀고 나온다. 그의 궁시렁대는 소리가 뒤따라 나온다. 그녀는 해변으로 나가 방파제를 따라 걷는다. 파도가 방파제 위에까지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바닷물이 고이지 않은 곳을 골라 디디며 무인 등대가 있는 곳까지 간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바라보면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인자한 인상이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길 안내를 잘해줄 것 같다. 갈매기가 등대 발끝에 앉아 끼룩거리다 바닷물 위로 옮겨 앉는다. 갈매기가 앉았던 자리에 그녀가 쪼그리고 앉는다.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고 날아간 갈매기가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 위에 떠 있다. 그녀는 상어 이빨이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것을 곱씹어 본다. 무시해도 될 호칭이 의외로 그녀를 위축시킨다. 물 위에 앉아있던 갈매기가 그녀 옆으로 날아와 앉지는 못하고 뒤뚱거리며 돌아다닌다. 민서는 갈매기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고 일어선다. 여긴 갈매기의 영역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옛날 아주머니 분수를 알아야지 라는 호통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프레임 싸움을 한다.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격 논쟁이다. 그녀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불가항력이었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조합은 당연시했지만 마크롱과 브리짓의 조합은 반기지 않았다. 결국 준서와 헤어지던 날 그가 슬퍼하며 하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기까지 한계인 것 같아. 당신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지 못했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 당신도 그러한 자신에게 넌더리를 낼 때가 올 거야. 그때쯤 내 말을 이해하겠지. 민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가 끼워준 반지를 되돌려주며 맞아, 나 여기서 당신 포기해 라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준서의 말은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민서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방파제를 몇 바퀴나 돈다. 흩어진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는다. 답답해서 더욱더 골몰하다 방갈로를 올려다보는 순간 새 한 마리가 통유리에 머리를 부딪힌다. 그녀가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하며 통유리를 살피는데 그 통유리에 하늘과 구름이 비쳐 펼쳐져 있다. 새들이 머리를 들이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순간 그녀 자신도 통유리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머리를 들이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서는 방갈로로 올라가기 전에 횟집을 들여다본다. 여전히 상어 이빨 혼자서 술을 마신다. 그녀는 횟집을 지나쳐 간다. 계단을 다 올라가서 방문 앞에서 서성거린다. 그러다 다시 되돌아 내려온다. 횟집으로 빨려들 듯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다. 상어 이빨이 술이 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방금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하늘빛을 닮았다. 그녀는 발끝에 힘을 준다. 그가 턱짓으로 와서 앉으라고 한다. 그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소주잔을 집어다 놓고 술을 따른다. 그러더니 잠시 기다리라 하고 낙지가 담긴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는다. 살아있는 낙지들이 그의 손등에 들러붙는다. 민서는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그가 손에 잡히는 대로 낙지를 드러내서 주방으로 들고 간다. 낙지들이 다리를 갈퀴처럼 들어올리며 꿈틀거린다. 그녀는 술잔을 비우고 그가 먹고 있던 매운탕 국물을 떠먹는다. 매운 고춧가루가 기도에 걸렸는지 연달아 기침이 난다. 그 사이에 낙지를 참기름에 버무려 들고 상어 이빨이 뛰어나온다. 괜찮으세요? 땡초를 사용했더니. 괜찮아요. 모간이 건조해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낙지가 원기회복에는 최고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세발낙지가 무타리는 작아도 힘 하나는 끝내주죠. 그녀는 기침 때문에 눈물까지 번진 눈으로 상어 이빨을 바라본다. 술이 들어가자 그녀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말들이 쏟아진다. 그가 잇몸까지 드러내놓고 웃는다. 민서의 눈에 그의 웃음이 횟접시에 누워 눈만 끔뻑거리던 도다리와 겹쳐진다. 그녀는 더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상어 이빨이 소주잔을 든 채 술기운에 충혈이 된 눈으로 올려다본다. 그녀는 재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간신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면서 문 밖을 살핀다. 바깥에 어둠살이 낀다. 바닷물의 색깔이 짙은 먹청색이다. 하얀 파도가 굴러가다가 부서지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눈을 쏟아붓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하늘이 무거워 보인다. 민서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상어 이빨에게 방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인사를 한다. 몇 잔 마시지 않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가 일어나 부축해 주려 한다. 그녀는 순간 놀랐지만 그를 밀어낸다. 민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하늘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눈을 뿌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발코니에 우두커니 서서 눈이 떨어지는 바다를 바라본다. 4월의 낙화같이 분분히 흩날리는 한방눈이 바다 위에 내려앉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민서는 그녀도 눈이 되어 바닷물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상상을 해본다. 준서가 당신 자신에게 넌더리가 날 때 라던 말이 환청처럼 들린다. 혜영의 전화가 환청을 끊어놓는다. 진로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대신 해놓겠단다. 그녀는 혜영의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성가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말에 그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다른 병원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단호하게 거절해버린다. 지금은 혜영이 그녀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다른 병원을 검색한다. 준서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생각이 상어 이빨에게로 옮겨간다. 그가 하던 말을 떠올린다. 너 같은 놈하고 술 마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눈물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영광입니다요.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 보기에 이번 세상은 당신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가 그랬다죠. 진실을 대면하려면 이 세상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요즘 와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네요. 현실 속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강해 자신을 기만하기 쉽죠. 기만과 고통으로 누더기가 된 현실을 버리는 것이 진실에 이르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아주머니, 정신 차립시오. 막말로 죽을 때에만 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깟 진실을 모르면 어때요? 아이돌 노래 가사처럼 가볍게 생뚱맞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삶도 괜찮지 않아요? 맨날 진실 타령하며 탄식해봐야 더 괴롭기만 할 뿐이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삼류 영화 같은 삶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민서는 그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다. 그가 서울에서 횟집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이곳에 내려온 지 5년이 다 되어가요. 하고 덧붙였다. 그도 지금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것 같은데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가 그녀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그녀보다 자신이 있어 보였다. 민서는 그동안 자신의 화풀이를 받아준 혜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녀는 혜영에게 준서에 대해 얘기하려고 전화를 건다. 혜영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방갈로의 옆 발코니 쪽 창문이 열린다. 시커먼 물체가 창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상어 이빨이다. 그녀는 전화기를 든 채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한다. 전화기 속에서 혜영이 혼자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가 침대로 성큼 다가온다. 창문에서 침대까지 한 발자국이면 닿는 거리다. 온몸이 굳어져 버린 그녀는 눈을 꼭 감는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는 그녀를 그가 한참이나 내려다본다. 이 순간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발끝에 힘을 준다. 그녀는 손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며 손에 든 전화기를 끌까 말까 망설인다. 그가 이불을 걷어낸다. 그 순간 그녀가 놀라며 전화기를 놓쳐버린다. 그녀의 몸통이 장마철 오랜만에 햇빛에 노출된 지렁이가 숨을 찾듯 사지를 최대한 움츠리며 꿈틀댄다. 그가 침대 곁 방바닥에 꿇어앉는다. 그의 앉은 키가 생각보다 작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바로 위에 있다. 그녀의 단내나는 콧김과 그의 술래나는 콧김이 엉킨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를 기다리는 자신이 정말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저항 의지를 잃어버린 그녀는 더 이상 몸을 돌돌 말지 않는다.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둔다. 그의 몸짓이 사시미 칼처럼 날카롭고 날렵하다. 그가 그녀를 품속으로 끌어당겨 안을 때 그녀는 횟접시 위에 도다리처럼 눈만 껌뻑인다. 혜영의 전화가 민서의 잠을 깨운다. 어느새 저녁 햇살이 방 안에 가득 들어와 있다. 어젯밤 상어 이빨이 나가고 난 다음 수면제를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맨정신으론 감당하기 힘든 서러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혜영이의 목소리에 의문이 가득하다. 민서는 일부러 하품 소리를 내며 혜영에게 주말에 올 수 있느냐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 혜영이 주말에 오겠다고 하면서 다시 의문을 화제로 당겨온다. 너 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니? 간밤에 무슨 일 있었어? 신음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진료 예약을 하라는데도 왜 고집을 부려? 다음 주에 B 병원 산부인과에 같이 가보자. 그 의사 그 분야에서 전국 단위로 유명한가 봐. 진료 예약도 미리 해야 된대.
내가 네 이름으로 대신해 놓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 어젯밤 별일 없었으면 됐어. 민서는 전화를 끊고 어젯밤 상어 이빨이 그녀의 몸을 저미어 놓던 것을 떠올린다. 지금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발코니로 나가 저녁 노을에 붉어지는 바다를 내려다본다. 바람을 타고 괵내음이 확 몰려 들어온다. 그녀는 고래가 바닷물을 들이마셔 플랑크톤을 섭취한 후 다시 물을 뿜어내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괵내음을 흡입하고 입안 가득 물려있던 그의 채취를 뱉어낸다. 그녀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쉰다.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재빨리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듯 빨랫감을 들고 욕실로 들어간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방갈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동물의 몸에 상처가 나면 굴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혀로 상처를 할 듯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상처를 핥고 핥았다. 파도 소리가 방갈로 안까지 들린다. 민서는 오랜만에 발코니로 나가 밤바다를 바라본다. 파도가 바위를 끊임없이 때린다. 그녀는 몸을 내밀고 낭떠러지를 눈으로 쭉 흐른다. 나목들이 바람을 품고 버틴다. 하늘엔 반달이 은은한 빛을 낸다. 상어 이빨의 횟집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다. 발코니의 난간을 손으로 만져본다. 발바닥에 힘을 주어 발코니 바닥을 꽉 바른다. 무인 등대가 우두커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선다. 그녀는 진통제를 삼키면서 중얼거린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에게도 통유리에 비친 그림자에 머리를 들이받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새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 햇살을 기다릴 거야. 민서는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혜영에게 전화를 한다. 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의 소설 박산윤 작가님의 날아오르는 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보석을 수장고 깊숙이 보관해두고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나요? 작가님의 소설 여우를 품은 남자의 배경지도 색다른 영상미가 있었잖아요. 날아오르는 새 역시 보름달과 파도가 어우러져 기묘하고 아름다운 배경지로 그려내고 있었어요. 주인공인 민서의 절망과 회의적인 현실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살다 보면 더 좋은 날 있을 거라는 작가님의 소설 청회색 봄이 생각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